SF가 저는 감동적인 이유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통쾌하게 깨트려줄 때, 지금 특히나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딴 데 가서 인터뷰할 때 최고의 SF 영화라고 치면은 딱 이 영화를 찍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SF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터미네이터 속편을 봤습니다. 흔히 줄여서 T2라고 부르죠. 보통 일반적으로 영화 속편은 다 망한다 그런 통설이 있죠. 근데 영화사에서 속편을 만들었는데 전편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영화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부 속편하고요. 두 번째가 이 터미네이터 2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가 되게 훌륭한데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게 SF 영화다 보니까 인생에서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SF 영화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아니면 OTT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터미네이터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너무 유명했던 영화였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명한 감독은 아니었어요. 속편이나 좀 만들고 이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혼자 특수 촬영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찍고 이런 걸 잘해가지고 최소한의 제작비로 특수 촬영이 들어간 영화를 하는데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화되어 있으니까 저예산 이 SF 영화를 찍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스토리잖아요. 웬만한 분들 다 아시죠. 그 뒤로 너무나 많은 속편이 나왔기 때문에 미래의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 패망하고 그 이후에 인류와 기계와의 전쟁에서 하는데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터미네이터를 1984년으로 과거로 보내고 존 코너라는 반군의 지도자가 자기 아버지 되는 사람이죠. 카일 리스인가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키게 하는 그런 얘기예요. 1편에서는 기계가 아주 악당으로 나왔고 그거를 지키는 되게 나약한 인간이 그걸 어떻게든 지켜내는 걸로 하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딱 찍고 이 사람이 이제 딱 그 여자 주인공이죠. 린다 해밀턴이죠. 임신을 한 상태에서 쫙 가는데 산이 쫙 있고 먹구름이 딱 드려져 있고 폭풍 속으로 이렇게 쫙 고속도로가 가는, 그러니까 미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러한 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런 영화로 끝났는데 속편이 한참 뒤에 나왔어요. 근데 한참 뒤에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도대체 만들 것인가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진짜 완전히 이게 속편의 어떻게 보면 성공 공식 같아요. 이 속편이 기존에 있었던 거를 완전히 뒤집는 걸 잘하거든요. 이 제임스 카메론은 이 터미네이터 속편을 찍기 전에 속편으로 또 하나 공전 히트를 친 게 있습니다. 에일리언 속편을 이 사람이 찍었어요. 에일리언 1편은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만들었죠. 그 사람이 엄청난 스토리의 어떤 세계관을 딱 만들어 놓고서 속편을 안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 바톤을 제임스 카메론이 받아서 완전히 오락영화로 히트를 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속편을 잘 만드는데 속편이 항상 보면은 전편의 스토리를 약간 비틀어요. 근데 이 터미네이터 2편 같은 경우는 전편의 구도를 완전히 뒤집었죠. 그 기계가 나쁜 애였어요. 속편에서는 당연히 또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악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T-1000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퀴드 메탈로 되어 있는 그런 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거기서 약간 좀 쇼크를 먹었죠. 영화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한번 딱 쇼크를 먹고, 그러고 나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동진 씨 프로도 아니고 여기 다 풀 수도 없고 얘기 너무 지루해지는데, 그게 왜 훌륭하냐 하면은 이야기의 구도를 되게 두 개를 완전히 반대로, 이번에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아주 선한 역할로 나오죠. 근데 이야기의 구도는 사실은 거의 많은 평론가들이 비평하는 거는 셰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서부 영화 스토리의 플롯은 항상 그렇잖아요. 마을에 위기가 있는데 거기에 총잡이가 나타나서 그걸 쫙 해치우고 나중에 탁 떠나거든요. 그것도 역시 저도 토요 영화에서 봤는데 거기 보면은 엄마가 나오고 아들이 하나는 꼬마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총잡이가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맨 마지막에 딱 떠나면서 이 꼬마애가 막 쉐인 컴백 이러면서 막 우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 정말 마음에 남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거랑 거의 스토리라인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거기 나오는 총잡이가 터미네이터가 된 거고, 존 코너라고 하는 그 미래의 반군 지도자가 그 꼬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구도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 T2를 비평하시는 분들은 야, 그 얘기랑 똑같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저는 영화사 쪽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거는 리퀴드 메탈이라고 하는 그 걔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초창기의 컴퓨터 그래픽 거거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대단한 게 그 앞에 어비스라는 영화를 찍었거든요. 근데 어비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몰핑 돼가지고 나온, 그때 다 기억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건축
건축을 하니까 건축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쓰거든요. 저희도 투시도를 그릴 때 컴퓨터 CG를 많이 하는데 이게 딱딱 각진 것만 만들다가 갑자기 몰핑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건축에서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헐리우드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마야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뭐 이러면은 형태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한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3D Max라는 프로그램도 나왔고 그래서 그거 덕분에 건축 디자인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곡면의 형태들이 막 나오는 걸로.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이제 어비스라는 영화에서 물이 바뀌어가지고 사람 얼굴로 바뀌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이제 CG로 적용이 돼서 영화 화면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걸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제대로 한 게 이 터미네이터 2예요. 그 터미네이터 속편에서 T-1000이라는 신형 터미네이터를 그런 리퀴드 메탈로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그것도 뭐 비평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옛날에 일본 만화 바베리세에 나오는 로데만이야. 거기 나오는 장면도 거의 똑같고 바닥에서 막 몰핑해서 올라오고 이런 거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 훌륭한 감독들은 그거죠. 그 당시에 최첨단의 어떤 기술을 갖고서 최적의 요소를 써요.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이 T2가 제작비가. 왜냐면 그 몰핑하는 거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CG를 엄청나게 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CG를 한 회사가 조지 루카스가 만든 회사에서 이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 만든 사람이잖아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77년도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마지막 공중 전투 씬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시간 정도 되는 2차 세계대전 공중전 영상을 실제로 보고 그러고서 마지막 장면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찍기 위해서 미니어처 그 당시만 하더라도 CG라는 게 미니어처에서 플라스틱 모형 갖고서 만드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던 조지 루카스가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차리고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게 이 제임스 카메룬인 거죠.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에 T-1000 갖고서 많은 장면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저는 요즘에 마블 영화 보면 좀 약간 식상한 게 이게 만화인지 영화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CG로 더 도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같은 분이 CG 안 써서 더 감동을 주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다 CG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 캐릭터 하나만 딱 CG를 썼는데도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맨날 듣던 9시에 하던 영화 음악 라디오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 감상문을 썼습니다. T2를 극찬하는 감상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썼냐면은 스토리의 구도와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그전에도 CG가 있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메인 캐릭터로서 컴퓨터로 100% 만든 그런 사람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화사에 거의 처음 등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연을 그렇게 장황하게 써서 보냈는데 진짜 제가 정말 애청자였거든요. 그 영화 음악에.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문에 감상문을 써서 보냈는데 그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영화 감상문 보내는 코너가. 거기에 보냈는데 그 DJ가 목소리 좋으신 여성 DJ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폭력적인 영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영화도 터미네이터 주제가 아닌 딴 걸 틀고 뭐 이랬거든요. 중학교 때도 제가 한번 사연을 그 프로에 보낸 적이 있는데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를 보고서 너무 좋아서 그때 그림 엽서 쓰는 그런 게 있었어요. MBC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쁘게 그림 그려서 보내면 나중에 연말에 상 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내가 고스트버스터즈 메인 주제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신청하면은 꼭 딴 노래를 그렇게 틀어. 거기 나오는 다른 사랑의 테마 이런 거를. 내가 듣고 싶은 건 그 신나는 고스트버스터즈 노래인데 너무 감상적인 것들만 틀어. 거기는. 그래서 난 진짜 그때 보고서 내가 그때 느꼈어. 이게 매스미디어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똑똑한 건 아니구나. 야, 이걸 어떻게 터미네이터를 보고서 이거 폭력적인 영어라고밖에 해석을 못하나. 물분이 치솟았습니다, 진짜. 30년 지나서 말씀드리는데 좀 너무하셨어요, 진짜. 네. 그리고 꼭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게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4죠. 뭐 지금은 개 망한 프랜차이즈가 됐죠. 진짜 저 같은 스타워즈 골수 팬들은 진짜 공분에 쩔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설정들을 그냥 다 뒤집어 엎는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진짜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 회를 거듭할수록 저는 느끼는 게 진짜 에피소드 4가 진짜 압권이구나. 77년도에 만든 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로우테크를 갖고서 이 조지 루카스하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대단한 게 그 두 젊은 감독이 이전 장르에도 물론 특수 촬영이라는 분야가 다 있었어요. 다 있긴 했는데 그거를 한 레벨 더 격상시켜가지고 저의 세대가 딱 그 세대인데 헐리우드 키드 세대인데 레이더스 같은 거라든지 인디아나 존스 1편이죠. 아니면
아니면 스타워즈 1편 같은 것들, 에피소드 4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영화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그게 왜 감격스러우냐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서양에 오랫동안 있었던 신화나 아니면 스토리나 뭐 보통 보면은 흑기사는 되게 나쁜 놈으로 나오고 백기사가 착한 사람으로 나오듯이 이렇게 옷도 까만 옷 입고 하얀 옷 입은 사람들 나오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런 그 시골에 있는 파머들, 그 농부에 있던 애가 갑자기 상경해서 크게 성공하는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 루크도 진짜 시골에서 농사 짓던 애가 갑자기 전투기 조종사가 된다든지 하고, 거기다가 갑자기 뭐 포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히피들의 사고방식 같은 것들 그런 거 나오고 명상하고, 광선검 나오지 않습니까? 광선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원조는 그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들을 둬가지고 화염검이라고 거기 나오거든요. 불칼을 들고서 못 들어오게 막았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에 대한 기본 컨셉은 이미 그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광선검이라고 하는 걸로 갖고 와서 막 칼싸움하고, 그거는 사무라이 영화잖아요. 조지 루카스가 워낙에 구로사와 아키라를 너무나 흠모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의 구도들도 막 다 따갖고 오고, 여기저기 있었던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제국을 이기는 뭐 이런 얘기들도 거의 세븐 사무라이의 스토리 라인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동양과 서양과 성경책과 뭐 여러 가지의 스토리 라인들이 그냥 다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진짜 기가 막힌 하나의 이야기를. 저는 1977년도에 나온 스타워즈가 그 신화와 동서양 문화와 이런 걸 섞어가지고 하나의 재미난 스토리를 만든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1999년도에 나온 매트릭스가 그 계보를 잇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트릭스를 하찮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정말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분석 잘 해놓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쿵푸하는 무술 영화 나오잖아요. 그런 스토리도 있고, 거기에 또 컴퓨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막 싸우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은 이건 컴퓨터 게임하는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예요. 딱 누워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딱 꽂고서 하는데, 무술하는 거 배우는 거를 옆에 있는 딴 사람들은 요만한 화면으로 보거든요. 컴퓨터 게임하러 어디 PC방 같은 데 가서, 저희 세대는 오락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면 맨날 모니터 누가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뒤에서 동전 다 떨어져가지고 잘하는 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풍경인데, 가상과 현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옆에 실제 사람은 누워 있는데 안에서는 막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 리얼리티와 사이버 가상의 공간하고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공존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그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시뮬라크론 같은 뭐 현대 철학 얘기도 나오고, 온갖 것들이 그냥 다 나옵니다. 뭔가 상징들과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훌륭한 거는 그런데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매로 바뀌었죠. 그 와쇼스키 자매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잘 섞어서 만드시는 능력이 있구나. 물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망하고 있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매트릭스도 1편으로 끝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기본적인 스토리는 사실은 기독교이잖아요.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메시아 사상이 메인 플러스로 깔려 있죠. 그래서 네오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그 세례 요한이 몰피우스죠. 영화에서는. 시온성 나오죠. 자이언이라고 나오고, 모든 게 다 그 유대인 스토리 라인이에요. 마지막에 죽잖아요. 총 맞아가지고 스미스 요원한테.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잖아. 완전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거기도 영화 마지막쯤에 하늘을 날르잖아요. 공중전화 박스 전화 딱 끊고 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약 성경의 정말 가장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스토리 라인인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동양 철학적인 거라든지 서양의 문학도 따갖고 오고, 이걸 해서 엄청 재미난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99년도의 매트릭스와 1977년도의 스타워즈, 이거는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두 개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블레이드 러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블레이드 러너는 1편이 워낙 유명하죠. 에일리언을 만들었던 진짜 SF의 거장이죠, 이 사람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 블레이드 러너를 만들었는데 1982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장르로 돼가지고 영향을 미치잖아요. 거기서 되게 설정이 되게 훌륭하죠. LA가 배경으로 나오는데, LA의 미래 도시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막 뭐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막 거기에 나오는 전광판, 지금은 너무나 흔해진 거지만은 빌딩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전광판 같은데 일본 여성의 얼굴이 막 나오고, 그죠? LA는 비가 안 오는 데잖아요. 근데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비가 계속 추적추적 내리고, 날아다니는 비행선 같은 거 나오고, 막 엄청난 메가스트럭처 빌딩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82년도에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이죠. 그 안드로이드하고 공존하는 세상. 거기서 설정이 뭐냐 하면은,
4년인가 6년인가 몇 년 지나면은 죽게 돼 있어요. 이 안드로이드는. 그게 이제 인간을 뛰어넘지 못하게 딱 설정을 해놓은 거죠.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거예요. 유전적 프로그래밍을.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싫으니까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인조인간이 창조주를 찾아가서 자기 수명을 연장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게 철학적이죠. 그게 민간도 항상 가지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왜 수명이 80세, 100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싶은데 그거 못하니까 의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창조주가 도대체 누군지 뭐 이런 거 의구심을 항상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체, 지적 생명체들은 다 누구나 다 창조주를 찾고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그걸 극복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 설정을 인간이 만든 인조인간이라는 걸 갖고서 이렇게 딱 빗대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구도를 딱 보시면은 신이 있다면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또 인간이 또 창조자 역할을 해서 또 다른 유기체 인조인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도가 이 인조인간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과 도전은 인간이 신에게 가지는 질문과 도전과 비슷한 거죠. 그 구도를 쫙 보여주는데 근데 결국에 영화는 뭐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엔딩이 되는데 뭐 죽을 때 되니까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고서 다른 인간을 죽이려고 했던 애를 살려주고 끝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저는 1편보다 2편이 더 좋았어요. 2편의 감독이 드니 빌레브가 감독을 하는데 저는 기대 하나도 안 하고 봤거든요. 왜냐면 1편을 보고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창조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영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조자가 있다면 있고 인간이 있고 인조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인조인간을 점점 인간처럼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궁극에 가서는 뭐가 되겠어요? 리프로덕션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마지막 장면에 속편을 보면 임신할 수 있는 여자로 나오거든요. 완성체가 된 거죠. 근데 저의 심금을 울렸던 스토리는 뭐냐면은 인공지능 캐릭터 하나 있어요. 인공지능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인공지능 캐릭터가 몸이 없는 거예요. 영상으로만, 입체 영상으로만 나오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라이언 고슬링 그 형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이 라이언 고슬링을 좋아하는데 이 라이언 고슬링이 좋아하니까 점점 이 사람이랑 교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몸이 없잖아. 그래서 그 영화에 되게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원래는 자기 방에서만 그 인공지능을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니까 얘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돼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다니면서도 옆에 있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비가 오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몸이 없으니까 비를 느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는 이 라이언 고슬링이랑 교감이 하고 싶으니까 스킨십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기는 몸이 없으니까 인조인간을 하나를 고용을 해요. 거기에 얘가 껍데기를 가상으로 덮어가지고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이랑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되게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은 전편에서 나왔던 것들도 보면 항상 인조인간이 인간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 인조인간보다 더 밑에 하위 개념이 생긴 거야. 몸은 없으면서 의식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생겼다면은 얘가 되고 싶은 거는 그 바로 윗단계인 인조인간만 돼도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로 당연히 인조인간 자체는 또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그 뒤에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거고 인간은 또 그걸로 만족 못하고 창조주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보면서 자기 존재의 한계를 느끼는 캐릭터가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러면서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영화를 보시면서 즐기시기 바라고 더 이상 스포는 안 할게요. 근데 그거가 그냥 단순하게 뭐 재미없는 철학적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되게 재미난 서스펜스와 스토리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스타워즈와 스타트rek의 광팬이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스타트rek과 스타워즈의 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스타워즈가 한국에만 오면 힘을 못 쓰잖아요. 특히 나는 스타트rek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타트rek을 보면은 과학 지식적인 걸 베이스로 깔고 스토리를 쓴단 말이에요. 흥미로운 거는 제 주변에서 스타트렉 좋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MIT에 갔을 때 식당 갔더니 다 스타트rek만 봐. 식당에 틀어놓은 TV가 있는데 그거 그냥 계속 스타트rek이야. 항상 거의. 그럼 다들 다 나 같은 놈들이야 다. 다 약간 SF 광들 막 그런 애들이고 그리고 진짜 얘기하면 다 통해. 무슨 에피소드에 무슨 얘기하면 다 알고 그런 애들만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 사람들만큼 수학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약간 취미는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rek이 되게 정말 훌륭한데 이게 엄청 오래된 영화거든요. 스타트렉 1편이 1979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7년도에 스타워즈가 성공을 하고 79년도에 2년 뒤에 이제 스타트rek이 원래 이제 TV 시리즈가 있어서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영화판으로 만든 게 이 1편이거든요. 근데 와 이거는 지구에 갑자기 어떤 어마어마한 거대한 우주선이 와요. 쫙 뭘 이렇게 싼 다음에 너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지구를 다 멸망시켜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창조주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는 만든 적이 없는데 왜 나의 창조주를 내놓으라고 자꾸 하느냐. 약간 추리소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캡틴 커크와 스팍이 나오죠. 그 주인공이 이제 가요. 근데 그때 다른 동료들도 막 있는데 되게 재미난 게 거기에 여자 승무원이 있는데 여성 승무원이 없어지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똑같은 실종됐던 분이 와요. 똑같은 거야. 완벽하게 똑같아. 근데 다른 건 뭐냐면은 인간은 유기체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계야.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분자 레벨로 만들어진 기계인 거예요. 이게 약간 철학적 질문이잖아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데 물론 기억은 카피가 안 됐었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를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흥미로운 게 마지막에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데 얘가 창조주라고 하는 비조가 뭔가 봤더니 얘가 이제 스팍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기계 안으로 혼자 쫙 들어가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와요. 그러고 나서 모든 비밀이 풀려 영화 막판에 가서.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우주선이 과거에 1970년대 우리가 쏘아올린 보이저호인 거야. 보이저호가 어딘가에 웜홀로 들어가가지고 저 먼 어디 우주의 딴 데로 갔는데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유기체일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먼 우주 어딘가에는 기계에 의해서 진화된 지적 존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비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글자가 일부가 지워져가지고 비조라고 자기를 얘기를 한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 진짜? 난 진짜 그때 정말 뒤통수를 정말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해머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 진짜. 야 진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상상력 정말. 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생명체는 유기체와만 한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스토리와, 그리고 엄청나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면은,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그쪽에서 빨리 되면은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상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해피엔딩이에요. 그 비조 그 우주선을 타고서 복제되어 있는 기계인간 그 사랑했던 여자와 그 캡틴이 못된 걔가 거길 가서 그 여자랑 같이 그 우주선을 타고 가는 걸로 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에블바디 해피로 딱 끝나는 그런 얘기인데, 아 정말 감동적이었던. SF가 저는 감동적인 이유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통쾌하게 깨트려줄 때, 지금 특히나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자기가 스스로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언어를 쓰는 지성의 단계까지 진화를 할 거라고요. 그쯤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술로 자기의 몸 같은 로봇도 만들 거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 되는 거겠지. 그렇게. 일단 재밌었어요. 스타트랙은 정말. 네. 혹성 탈출은 짧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냥 엔딩이 정말 거의 모든 걸 다 하는, 영화사의 진짜 유명한 엔딩이거든요. 이거는 뭐 오래된 영화니까 스포할게요. 그냥 지구인들이 우주선으로 탐험을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뭐 중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같이 탔던 여성분이 거의 미라처럼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남자들 셋만 남는데 2명 죽고 1명 남아요. 그게 이제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인데, 봤더니 그 행성은 알고 봤더니 유인원들이 엄청나게 지능이 발달해 있고 인간은 거의 동물처럼 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막 하면서 막 이 행성 이상하네 하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인간 여성하고 탈출을 하거든요. 이 남자가 해변을 말 타고 가는데 마지막에 자유의 여신상이 바다에 딱 쓰러져 있는 게 보여요. 진짜 그건 정말 쇼크예요, 쇼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다른 행성을 탐사하기로 돼서 간 거였는데 그 행성에 간 게 아니고 가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귀환을 한 거예요, 얘가 지구로. 그 왔다 갔다 하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니까 얘는 별로 늙지를 않았는데 그 사이에 지구는 몇천 년이 흐른 거죠. 그 몇천 년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핵전쟁으로 진류는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인원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지능을 갖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와, 그걸 보면은 충격적인 반전인 거잖아요. 다른 장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시간대인 거였던 거야. 같은 지구라는 장소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것도 역시 속편이 되게 많이 나오고 리메이크도 많이 됐거든요. 최근에 된 리메이크가 그거잖아요. 뭐 치매약 치료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동물이 엄청나게 지능이 뛰어나게 나오고 반대로 부작용으로 인류는 다 죽고 뭐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그 중간쯤에 2001년도에 나온 속편이 하나 있어요. 리메이크가 하나. 그게 뭐냐면 팀 버튼 감독 영화인데 이 마크 월버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건 진짜 재미난 게 가까운 미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우주정거장에서 막 실험을 하는데 태양 폭풍 같은 뭐가 나와가지고 그걸 조사하러 가는데 인간이 가긴 너무 위험하니까 훈련이 잘 된 침팬치를 보내요. 근데 보내고 나서 걔가 위기에 처해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마크 월버그가 따라갑니다. 둘 다 그 폭풍에 휩쓸려가지고 사라져요. 어디론가. 다른 시간대로 사라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불시착을 하는데 그 불시착을 하는 것도 역시 다른 혹성에 떨어져요. 거기서 보니까 아까 그 혹성탈출 1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되게 낙후되어 있는, 말도 제대로 보면 원시인으로 돼 있고
유인원들이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혹설 탈출 1편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리메이크고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요, 영화를.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영화가 뒤통수를 치는 게 거기 나오는 유인원들이 신화를, 종교를 갖고 있어요. 메시아가 나중에 온다. 이런 신화를 믿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그게 왜 정말 재밌냐 하면은 영화 마지막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크 월버그가 주인공이 막 싸우고 난리 치는데 갑자기 우주선 하나가 위에서 내려와. 거기 타고 있는 침팬치가 자기가 훈련시킨 그 침팬치인 거예요. 유인원이 인류가 발전한 게 한 번 그렇게 위에서 내려온 우주선에서 온 침팬치 때문에 뭐가 발전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침팬치가 또 내려오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원래 영화 초반에 한 시간대에서 시공간 폭풍으로 휩쓸려 가잖아요. 근데 휩쓸려 가는데 그게 다른 시간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갔던 그 침팬치가 주인공 남자보다 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존재로, 거의 메시아적인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자기들의 예언, 메시아 예언이 만족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재미났어요. 근데 이 영화가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전편에서는 다른 시간대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복귀를 해. 얘도 다시 그 태양폭풍으로 가가지고 이 마크 월버가 다른 데로 가서 워싱턴 DC에 딱 착륙을 하는데 똑같은 워싱턴 DC인데 인간이 아니고 유인원으로 만들어진 워싱턴 DC가 나오는 거야. 68년도에 만들어진 혹성 탈출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거잖아요. 빛의 속도로 달릴 때는 시간이 계속 여기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오래 간다라는 그걸로 근거해서 영화를 만든 거죠. 근데 2001년도에 거의 한 40년 지나가지고 만들어진 리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시대에 맞는 평행우주 이론. 그러니까 똑같은 우주로는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우주대로 가가지고 똑같은 지구지만은 침팬치 유인원들이 지구를 장악한 평행우주로 가는, 영원히 원래 자기로는 못 돌아가는 아주 섬뜩한 걸로 끝나는 영화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첨단 그 물리학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같은 혹성 탈출 시리즈지만은 다르게 만들어져서 되게 재미나게 본 기억이 나요. 거기에 역시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메시아 사상 같은 것들, 그것들도 잘 버무려져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약간 그런 건가? 약간 뭔가 재미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난 영화였습니다. 사실 터미네이터 1편 같은 경우도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때 뭐가 오는데 어떤 여인을, 임신한 여자를 피해서 바위 뒤에다 숨기고 보호하고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서 모티브를 따갖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메가 히트를 치는 그 모든 영화들에 성경의 스토리 플롯이 없는 거가 별로 없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작품이 저는 아시아권에서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디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제목은 Secret of Blue Water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나디아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저도 기억나는 게 일단은 캐릭터들이 너무 예쁘게 그려져서 재밌었어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지금은 너무 유명해진 가이낙스라고 하는 그 에반겔리온을 만든 회사죠. 저는 왜 보면서 빠져들었냐 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틀란티스 문명 같은 것들 얘기 나오고, 뭐 예전에 우리 해저 이말리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미난 게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틀란티스 문명 잠수함 나오고 네모 선장 나오고. 근데 이 얘기가 해저 이말리라는 스토리라인을 베이스로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저 이말리하고 똑같이 1800년대 말에 잠수함 나오고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 기술의 것들이 나오는데 와 진짜 이게 여기 한번 저를 더 확 빠져들어가게 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바벨탑 이야기, 노아의 홍수 얘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다음에 해저 이말리 이야기, 뭐 아틀란티스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 외계인 얘기, UFO 얘기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한 5분가 정도쯤에 봤을 때 해저 이말리랑 똑같이 잠수함이 나와가지고 터트리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얘네들이 어떤 섬에 갔는데 거기에 무슨 이상한 기계가 있는 거예요. 배경은 1800년대인데 갑자기 약간 그 시대하고 안 맞는 막 전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기차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 날아다니는 막 잠자리 같은 비행기 나오고 막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얘기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한 유로 막 가는데
갑자기 기계장치가 나오더니 뭐 어떤 탑이 레이저를 쏘면은 루시퍼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갑자기 그걸 반사시켜가지고 어떤 섬을 막 괴멸시키고, 그러니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그 데드스타 같은 파괴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네들이 없애는데 그게 옛날의 바벨탑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게 떡밥을 기가 막히게 던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왔던 신화를 다 이게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악당과 선한 사람의 대결 구도로 막 얘기를 섞어 나가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그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진짜 제가 솔직히 만화 보고서 맨 마지막 장면 보고서 그렇게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걸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걸 DVD를 전집을 샀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 브레인스톰입니다. 제가 보는 이 많은 그 SF 중에서 최고라고 치는 거예요. 꼭 하나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 1983년도에 나온 브레인스톰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한쪽에서 뭐 머리에 엄청나게 큰 기계 설비를 쓰고 있는 게 나와요. 그 기계 설비가 결국에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온갖 오감의 반응들, 뇌에서 다 신호 처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다 캡처하는 그런 기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침팬치가 그걸 쓰고 있다. 그럼 침팬치가 하는 모든 감각과 경험들을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 뇌가. 누군가의 감각, 경험을, 오감을 완벽하게 뇌의 신호를 다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거야, 이 과학자가. 어떤 여성 과학자 한 분하고 그보다 좀 나이가 어린 남자 과학자가 있고, 그 남자 과학자의 부인이 나탈리 우드가 역할을 했던 어떤 산업 디자이너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만든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현상들이 나와요. 이런 거를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쓰고 싶어 하냐면은 이거를 군인을 브레인 와시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뇌 교육을 해가지고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군인으로, 명령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군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파생이 되고요. 맨 처음에는 과학자가 좋은 의도로 씁니다. 이 과학기술을 갖고서 어떤 데 쓰냐 하면은 이 부부가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지고 이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서로 자기의 감정이 뭔지를 레코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사실 널 사랑하는데 표현이 안 되고 이런 오해가 있고 이게 서운했고 이런 것들을 다 레코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그거를 보고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되게 이 사람의 마음을 레코드할 수 있다는 거에 순기능인 거죠, 이게. 누군가를 이해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공감하기에 좋은 도구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다시 사랑하게 되고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가요. 이게 이제 순기능이 나와. 그러면 역기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이제 군사 시설, 그 사람을 브레인워싱 하는 그 기술로 쓰이는 거고, 또 하나는 포르노로 가서 어떤 남자 연구원이 그 다른 자기 여자친구랑 섹스하는 그거를 레코드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 똑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고서 다른 나이든 아저씨한테 준 거야. 그랬더니 그분은 그 레코딩 한 거를 거의 뭐 한 48시간 이상 밥도 안 먹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 몰입돼 거의 식물인간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그런 효과도 생길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화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가 재미난 게 마지막 가서 막 싸워요. 제일 갈등이 있었던 게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이 여자 과학자가 그거를 반대를 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화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녹음을 해요. 그 자기의 그 마인드를 녹음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심장 쇼크가 오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가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녹화한 거를, 그 테이프를 이 기업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네의 지적 재산이니까. 근데 이 파트너 과학자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그 영화를 볼 때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기술이 나옵니다. 그 모뎀.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그 초기에 그 모뎀 기술을 이용해서 공중전화 박스를 통해서 컴퓨터 메인프레임에 침투를 해가지고 해킹을 해가지고 거기 공장에 뭐 이상한 로봇을 운영시키고 그래가지고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그 전화 라인을 통해서 컴퓨터 메인프레임에 가서 거기에 레코드되어 있는 자료를 원격으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야, 그러니까 진짜 그게 84년도 영화잖아요. 83년도. 제가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써본 게 1991년도 이때거든요. 그 천리안 이런 거. 그러니까 83년도 영화에 이미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전화 라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원리는 다 이미 파악을 했던 거예요. 모뎀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얘가 딱 그걸 딱 쓰는데, 죽고 나면은 이제 맨 처음엔 심장 쇼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걸 똑같이 쓰니까 똑같이 심장 쇼크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빼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이 심장과 관련된 신호는 다 지워버려요. 그거는 코드는 끄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다 그대로 얘가 레코딩한 걸 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가 보통 사후세계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몸 육체가 유체 이탈해가지고 봐가지고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빛보다 빠른 속도로 쫙 가요. 거기서 영화에서 보면. 그런 다음에 어디 뭐 천국 같은 데 가요. 그럼 가면은 막 여러 개의 빛들, 영혼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자기도 거의 죽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부인이 막 깨워가지고 다시 컴백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서 그냥 어떠한 과학 기술에 대한 걸로만 얘기가 시작되는 줄 알았고 그 새로운 과학 기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제가 그걸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96년도에 논문 쓸 때 공간을 정보로 보고 뭐 의식의 산물로 보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이 브레인스톰을 봤기 때문에 그때 씨가 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뇌의 프로세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기적 신호로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가 그 영화의 기념 컨셉이잖아요. 그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세계라는 전혀 과학과는 동떨어져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엮었잖아요. 이 얘기가.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주말의 명화 때 보고 나서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딴 데 가서 인터뷰할 때 최고의 SF 영화라고 치면은 딱 이 영화를 찍습니다. 브레인스톰이라는 영화를. 그래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본 지 한 몇십 년 된 영화들이어서 기억이 얼마나 맞고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보시면은 되게 좋은 영화들이고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고 저의 사고 체계에 큰 영향을 끼친 영화들입니다. 웬만한 책보다도 더 많은 깨달음을 줬던 그런 영화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